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71분간의 만남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존중의 당위성을 확인한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직후 청와대가 정권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이고 새 정권의 청와대 개방 추진을 공개 비판하는 등 청와대가 대선 불복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어제의 회동이 그간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 정권이 국정 운영의 공백 없이 출범과 함께 안정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권 이양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협조를 약속하신 만큼 민주당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민생에 관한 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산업부에 이어 어제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년 2개월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친정권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 압력을 가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개입 말고서는 이 사건 수사를 지체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3선 현역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고는 참 빠르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눈치 보기식 캐비넷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나온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간 인사 존행을 저지르면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해 왔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검찰이 움직이자 당황스럽고 불쾌한 속마음을 드러내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됩니다. 이런 분이 언필칭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부터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에서 멈춰버린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무원 부당 채용 의혹,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대선 여론 조작을 공모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 심판결까지는 4년이나 걸렸으며 청와대 공작 수사의 수혜자인 울산시장은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꼬박 임기 4년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출범시켰던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는커녕 민간인과 야당 의원에 대한 불법 통신 조회를 남발하는 민간인 사찰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모두 민주당 정권이 5년 내내 목소리 높여왔던 언필칭 검찰개혁의 결과물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물론이고 국민의 상식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고 수사기관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는 데 있음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눈치 보면서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넷에 넣어둔 채 미루어 버려왔던 온갖 불법 비리 사건들 하루빨리 정상 수사로 전환시켜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제1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당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천에 잡음이 없고 또 좋은 분들이 우리 지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도당도 공관위에 덕망이 높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또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쪽으로 할까요? 위원장, 이채 위원장. 오늘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채 위원장 말씀. 울산 남구갑 출신 국회 문체위원장 이채기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한기호 사무총장님께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역 국회의원의 뭐 10% 감점 또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분들이 출마 시 15% 감점 이 부분이 지난번 최고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당연히 당인으로서 당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모든 것이 공관위에서 오늘 10시에 회의를 한다니까 공관위에서 좀 충분하게 문제점과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또 우리 경쟁당과의 또 기준 등 복합적으로 좀 잘 고려해 주셔서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지방선거에 등용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시겠지만은 공관위원님들께서 좀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름하는 지방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공천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공천 기준에 오해나 또 우리 당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이 기준은 그때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오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출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좀 관심과 빈틈없는 기준 마련을 저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걸 간사님. 예, 기재위 간사 유승걸 의원입니다. 지난 원내대책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물가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해서 서민들이 이 주유소 가기가 겁이 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경유 사용이 꼭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운전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서민뿐만 아니라 유류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만약에 넘어선다면은 기업
10곳 중에서 7곳은 적자로 전환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100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전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 33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율 계산해서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도 약 25%, 26% 정도 더 높은 그런 상태고, 또 경유 가격은 $1 27센트 정도 되는데 이것도 6% 정도 비싼 것으로, 결국 한 25, 6%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유가로 해서 서민 경제가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류세 인하 20% 하고 있는데 전체 물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유류세를 최대 지금 3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 나오는 제2조 3항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30%까지 유류세 인하를 해서 서민경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간사님. 교육위 간사 정경희 의원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내로남불 정권, 파렴치 정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되어 오지 않았는가라며 특활비 공개,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리 높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집권 초에 특활비 투명 공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갔습니까? 대국민 공헌을 할 때는 언제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면전에서 짓밟는 정권이 일찍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지킨 약속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김정숙 옷값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들먹이자 국민들은 김정숙 옷에 핵 잠수함 조종 장치가 있느냐, 아니면 사드 발사 단추가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김정숙 여사가 지난 5년간 착용했던 모든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을 알아내겠다며 앞다투어 나서고 있겠습니까? 김정숙 옷값, 김정숙 까르띠에, 김정숙 패션 총정리 등 관련 게시물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네티즌이 찾아낸 것을 종합하면 의상이 178벌이라는 설도 있고 350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액세서리도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겠지만 그 꼼수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십시오. 둘째, 만일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비로 과도한 사치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껏 특활비와 의전비로 사용하고 구매한 물품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국가에 반환하십시오. 만일 김정숙 여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간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외면하고 의전비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로 사치스러운 옷과 액세서리 등을 구입했을 경우 새 정부는 이를 공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돕는 기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디 대한민국 역사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추태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우리 조병희 의원님, 하무경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산업정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났는데요. 한전이 전력 요금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을 했습니다. 유성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연료비 상승이 굉장히 지금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결국은 2분기에 연료비의 조정 단가를 동결한 이것이 차기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산업부에서는 이번에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얼마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거를 이번에는 동결을 했다라는 이런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조명희 의원님. 네, 교육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고교생 95만 명이 참여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IT 강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도 어이가 없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변명은 더 황당합니다. 예상보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많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 이틀 됐습니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걸 서울시 교육청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코로나 첫 해인 2020년에도 온라인 계약한다고 해놓고 접속 오류로 몇 시간씩 접속이 안 됐던 것 잊었습니까? 학생 수는 줄고 교부금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대면 수업 3년차인 지금까지 왜 시스템 먹통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 교육이 오늘부터 갈 것입니다. 2020년 4월 9일 온라인 개학 첫날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난 5년간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육부 장관도 학생들을 상대로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더 이상의 부실 교육 그만하십시오. 얼빠진 교육 행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출퇴근길에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시위는 누구에게든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기에 앞서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약자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환경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에 국가 예산도 관련 정책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장애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는 등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휠체어를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평균 대기 시간이 48분에 달하며 법정 기준보다 800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021년 장애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2.02%의 3분의 1도 안 되는 0.6%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2국가로서 사실 부끄러운 수치 아닙니까? 제가 2021년 3월 22일에 이종성 의원님과 함께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대선 기간에 우리 당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출 수단은 비난이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노력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요구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귀 기울이고 공감하여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우리 김석희 간사님, 예, 그다음에 정재주 간사. 제가 계셨나? 저기 먼저 아무리 카메라가 네 가방위 간사 대행을 맡고 있는 경북 구미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수수료 부담에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대체 방통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회에서 애써 방지법을 만들었더니 시행령에 피해갈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력인가? 매번 자화자찬하더니 국민만 봉의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원전을 폐쇄하는 미친 나라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여전히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께서 원전 재개는 5G에서 2G로 돌아가는 격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때마침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제발 어깃장을 그만두고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석희 간사님. 예, 외통위 간사 김석희 의원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의 분명한 공범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한북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수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 행토로 볼 때 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징후는 구체적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4개의 주갱도가 있는데 그건 한 번도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3번 갱도를 복구 중에 있고 현재의 갱도 복구 속도라면 7차 핵실험은 한 달 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까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낸 점에 비춰 7차 핵실험은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 핵폭탄 개발을 위한 폭발 시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4월 15일 태양절 한미훈련기간, 4월 25일 인민군 창설 90주년 등 4월 중순 내외가 추가 도발의 유력한 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더욱 부추기는 행동으로 우리의 안보를 심대히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 중국 대사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은 미국 때문이라며 미국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사실상 없어진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바퀴가 22개 달린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쐈습니다. 초대형 다축 트럭과 미사일 연소관을 만드는 탄소 섬유, 고강도 알루미늄 등 핵 관련 부품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핵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유입만 안보리 약속대로 통제만 했어도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명백히 북핵의 공범인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대놓고 전강하는데도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김정은과 5차례 만나며
고비마다 뒷문을 열어줬고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과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한국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개발했으며 김정은은 실전에서 쏠 수 있는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사도 추가 배치 등으로 다층 요격망을 구축하고 동맹 및 우방국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계속 고도화하면 한국 정부는 사드 추가는 물론이고 군사동맹보다 더한 조치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것이 싫으면 중국은 북한의 뒷문을 열어주는 행태부터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이지만 이제라도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 씨가 선임. 예, 농해수위간사인 정전필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농업정책 평가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뚜렷한 대책 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온 코로나 방역 정책은 물론 부동산 정책, 외교 정책 등 어느 하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좋은 정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정책마저 뚜렷한 성과 없이 실패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형국 속에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농어민들의 분노와 탄식이 여전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인의 고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농업 지역이 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는지, 여성과 청년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은 과연 잘 진행되었는지, 직불금과 보조금 관련 왜 농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기본부터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평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업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여 최악의 농업 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고 어가 인구수는 현 정부 들어 10만 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상풍력 설치 문제, 쌀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 격리 문제, 우유값 정책을 둘러싼 낙농업계와 정부의 갈등,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 강행으로 촉발된 축산업계와의 마찰 등 여전히 정부의 무능과 불통은 진행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상품 시장 자율화율 99.1%, 농산물 자율화율 96.1%의 내용을 담고 있는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현장에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농어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적인 강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물론 무역 개방은 국가적으로도 이점도 많지만 CPTPP의 경우 회원국들 중 농업 강국이 많아 농업 분야가 큰 피해를 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3월 25일 산업부 주최로 진행된 CPTPP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가 밝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내용만 보더라도 농림축산업 분야에서만 15년간 연평균 최소 853억 원에서 최대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수산업의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중국 첫 가입에 따른 영향까지 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반영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고 할 것입니다. 공청회 직전 민주당 농해수위위원들마저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낸 상황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물론 분야별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그에 따른 보상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쪼록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 당국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빨리 공개 발언 넣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예, 비공개하겠습니다.